1년에 8천만 원 자문료로 받은 거를 분신술이다. 그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 꼭 출근해야 됩니까? 다 재택하는 시대에. 역으로 야당이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여당에서 그런 분을 만약에 추천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대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적당히 하셔라. 저는 상식전에 접근한 거예요. 상식전. 저 상식이 많이 다른데. 아니요. 제가 아는 이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자문역을 하면서 정치 그 낭인 시간을 버텨요. 국민의힘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네, 서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얘기부터 좀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뭐 가장 뭐 여야의 현안이니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평양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현장 의원총회까지 열었어요. 하지만 민주당도 지금 한치도 물러설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서 소장님 이거 김민석 후보자 내일 3일 네. 처리되는 겁니까? 처리되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미 청문회가 끝난 마당에 그 이미 끝난 게임에 발목을 잡고 그다음에 끝난 게임에 다시 링으로 올라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은 별로 전략적이지 못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야당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사실상 107석에 국민의힘이 인준에 반대한다고 해서 인준이 통과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통과될 거라면 뭔가 좀 국민들한테 얻을 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통 크게 그래 아쉬움이 많지만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좀 돕는다는 협치의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당론으로 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추구 전략으로 좋지. 끝까지 안 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하는 순간 정권이 몰락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의 주장들이 과연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큰데요.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을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통과를 시켜야죠. 뭐 게임이 끝났다 이러시는데 뭐 동의할 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의석 분포라면 뭐 예전에 끝난 거죠. 사실은 네. 임명 여부에는 큰 인준 여부에는 큰 문제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럼 저희가 왜 청문회까지 끝났는데 계속 이런 의사표시를 하느냐.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저희의 생각을 국민들께 계속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석이 굉장히 적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죠. 표결로는 뭐 변화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국민들께서 설령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신 후에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때 평가를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는 김민석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계속 전달하는 그런 정치 행동을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한덕수 전 총리 인준에 협조했던 전례를 언급하면서 국힘도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일단 감사한데요. 감사해요? 그럴 네. 거면 네. 정부조직법까지 좀 해주셔서 처음부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면서 각 부처를 좀 업무를 조정하고 부처 뭐 통폐합도 하고 새로 뭐 신설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걸 아예 안 들어준 야당이 당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됐는데 여가부 아직도 있잖아요. 장관이 없는 상태로 쭉 갔었고 그런 것만 봐도 진정성 있게 새 정부 출범에 협조했었던 야당의 모습을 과연 민주당이 가졌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제가 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한덕수 총리 인준해 주셨으니까 감사 표시 한 번 한 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감사 표시가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켜주는 그런 표시로 통과 나타나면 고사하면 좋겠다.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면 되는데 사실상 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협조 안 했다. 물론 이제 당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죠. 근데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을 통과 안 시켜주길 잘했다. 이게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린 정부인데 그것까지 다 했었으면 다시 제자리 찾기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병기 그 원내대표 워딩이
인준을 방해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거는 좀 이재명 대통령 초기 어떤 통합 기조랑 좀 과한 워딩 아닌가 뭐 이런 지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좀 그 매운맛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갈 생각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 더 협치와 포용과 좀 여지를 남겨두면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방향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민주당 원내대표가 굳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아도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석수도 많이 있고 총리 인준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의 주장하는 바가 있으나 새로운 정부의 국정에 발목 잡기는 이제 그만둬라. 그거는 국민들이 원치 않은 것이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압박이 되는데 무슨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것들은 제가 늘 반대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 그거는 이제 좀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발언하셔서 또 돌아가셔서 곤혹 겪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늘 곤욕을 겪기 때문에 네. 바른 말은 해야죠. 방송을 위해서 바른 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셔서 이거 넘어가 될까요? 제 분량을 그냥 해버리니까. 네. 딱 하나는 근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준을 방해했다는 것의 범위도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인주투표하는데 안 들어가면 방해가 되는 건지,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면은 뭐 방해가 되는 건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이라는 것을 그냥 상투적으로 쓰셔서 그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말고도 사실 지금 장관 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좀 심한 건 복지부 장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뭐 남편의 코로나 주식 논란이 사실 지명 전부터 있었는데 뭐 지명이 강행됐고 또 그 브리핑 할 때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을 보니까 뭐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다. 어떤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네. 당사자인 정은경 후보자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라고 한 발 더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청문회든 준비 단계에서든 뭐 뭔가 해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감정이 건드릴 만한 부분, 코로나 시기에 그 시기의 상황을 이용을 해서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제조하는 업체에 주식 투자를 했다. 누가? 정은경이라는 사람의 배우자가. 이분도 의사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그럼 이제 사실관계가 달라질 거는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 회사가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거나 투자를 했던 시점이 그 이전이었거나 뭐 시점이 좀 코로나와 별로 관련이 없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마지막으로 어느 분이 이익을 못 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럼 왜 임명을 강행을 하려고 하느냐를 보면 정은경이라는 분이 가진 상징성, 국민적 어떤 호감, 국민적인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그러한 어떤 논란을 뒤덮고도 남는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정은경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또 그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꽤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분을 좀 잘 아는데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소위 좀 큰 역할을 맡게 될 걸 몰랐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거를 변론을 제대로 못하면 좀 낙마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신가요? 일단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인사청문회가요 버틸 수 있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봤을 때 국민들이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돼. 그러면 못 시키는 겁니다. 지난 정부처럼 자격이 안 돼 해도 이 사람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해가면서 임명시키는 거. 우리가 이 결과들을 봐왔잖아요. 민심은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해명 자체가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조금은 이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도 아이고
뭐 그럴만 했겠네라고 하면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일단은 그 복지부 청문회를 보시죠. 어떤 논리로 이걸 좀 반박할지 이런 거는 아직 뭐 취재가 두 가지 정도 되십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게 직접적으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개입이 됐다면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네.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본인도 모르는 후보자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로로서 그걸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투자가 코로나 어떤 키트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어떤 뭐 실물과 관계가 없는 관련성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연히 겹쳐서 됐다면 저는 뭐 충분히 소명과 해명을 하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되게 부부간에 뭐 투자하는 걸 물론 서로 다 통제하고 뭐 알고 그럴 뭐 다 그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면 내가 정말 남편이 뭐 하는지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의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나 뭐 자녀나 직계 존비속 재산도 보고 형성 과정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신 말씀 좀 부족하고요. 아까처럼 좀 세게 말씀해 주세요. 뭐 아까처럼이라뇨. 그거는 센 게 아니라 그거는 합리적인 기준인 것이고 저는 앞서 돌이켜 보면 예전에 강경화 장관 외교부 장관 청문회 때 그런 논란이 있었죠. 남편이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코로나 시절에 했다. 네. 아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뭐 됐었던 것으로 지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임명이 17년인데 코로나랑 관련이 있었을까요? 하여튼 호화 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나요? 그래서 몰랐네. 강경화 장관이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말리냐라는 것으로 하면서 그게 이제 그 국민의힘 측에서 엄청 공격을 했던 포인트거든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통과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얘기도 많긴 한데 저는 이게 좀 가장 재밌더라고요. 뭐 재밌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보수 출신으로 이제 실용주의 의사 통합 행보를 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뭐 2년 동안 굉장히 전국 각지에서 월급을 한 연 8천만 원씩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몸이 하나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별명이 뭐 손오공 아니냐, 분신술을 쓴다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불투명하죠 이런 게. 네. 그 여기저기에서 얼마씩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일이 어떤 거냐 이 성격도 봐야 하는 거고 상근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네. 상근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몇 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얼마를 받았고 내일은 저길 가서 뭐 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해명을 할 텐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내가 그 업체와 관련해서 어떤 뭐 일이 있을 때 가서 커피 한 잔만 마시는 것도 일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네. 무슨 뜻인지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 해명이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께 할 수 있는 해명의 수준에 맞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협치 차원에서 뭐 이분을 임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고향이 같다. 네. 기초자치단체까지 갔다. 그거 외에는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분이 이제 정치 떠나신 지도 꽤 됐고 그동안 배우자가 운영하는 삼계탕집의 영업 뭐 담당이라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것과 통합 협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삼계탕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뭐 이건 너무 상식적인 접근인데 권오을 보훈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문에 대한 의혹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인들이요 배지가 떨어지면 굉장히 그 자기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뭐 하늘과 땅 차이의 생활을 합니다. 일반인으로 가는 거죠. 그 운전도 해야 되고 막 어떤 운전도 분은 하고요. 저 하시는 분은 지금 그 국회의원 떨어지고 공천 못 받고 나서 지금은 이제 또 공천을 받았다 지금 못 받고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그 한 4년 동안요 본인 와이프가 하는 족발집에서 족발 썰었어요. 네. 그러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고 운전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딱히 뭐 대단한 어떤 뭐 부를 추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여러 가지 곳곳의 업체에서 따지면 자문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8천이면 한 달에 한 700에서 800 정도 된다고 보면 한 서너 군데에서 200만 원씩 받으면 되는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분신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자문이라는 것들이요. 꼭 가서 근무하고 뭐 서류 쓰고 보고서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이 자문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 꼭 출근해야 됩니까? 다 재택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한 1년에 8천만 원 자문료로 받은 거를 분신술이다. 저는 그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청문회 준비하는 팀이 오늘 서 소장님 논리를 좀 잘 축적을 해야 될 것 그럼 같아요. 망하죠. 네? 재택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아니 재택이 아니라 그는 지금 그런 시대인데 자문이라는 자문역은 근무하지 않고 어떤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 업체에 필요한 포인트를 맥만 잡아줘도 돼요. 컨설팅이라는 거죠. 아니 컨설팅이라는 것들 자체는 그냥 무형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강제로 밀어넣는 게 아닌 이상은 크게 저는 비판받을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컨설턴트 고용하면 회사 망합니다. 아니, 일단 회사에 뭐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업 회사가 경영하는 망했는지 사람 안 입장에서는 망했는지 그런 사람을 쓸 리가 전혀 없고 역으로 야당이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여당에서 그런 분을 만약에 추천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대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라. 저는 상식전에 접근한 거예요. 상식전. 저 상식이 많이 다른데. 아니요. 제가 아는 이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자문역을 하면서 정치 그 낭인 시간을 버텨요. 더 있어요 그런 분이? 꽤 많아요. 그렇구나. 아마 국민의힘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물귀신 작전까지 나오는데 예. 아무튼 이번 청문회가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 때는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부진했다 이런 평가 있었거든요. 주진우 의원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런 많은 자료와 이런 것들로 좀 명명백백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전이 있어야죠.